다주택자 눈물이 안타깝다고?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한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이재명은 한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취임 이후 가장 강경한 어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면이 어딘가 낯익지 않으신가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던 2003년 노무현 장부, 부동산 시장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던 2017년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6년 이재명 정부. 민주당 계열 정부가 부동산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번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올랐죠. 오늘은 감정을 빼고 숫자와 역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20년 넘게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2억 원대.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가격이죠. 노무현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종합부동산세 도입. 둘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셋째, 투기지역 지정 및 대출 규제. 익숙하시죠? 2026년 현재 논의되는 것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약 80%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때리면 때릴수록 이 정도 규제에도 안 떨어지네? 그럼 사야지 라는 심리가 작동한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 심리의 자기 실현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오면서 시장이 꺾입니다. 정착 때문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9년 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합니다. 이번엔 더 강력하게 가겠다고 했죠.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 역대 최다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임대차 3법까지. 집값 반드시 잡겠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과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5년 만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공급 부족. 규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약 4만 호였는데 2020년에는 2만 호대로 뚝 떨어졌죠. 둘째, 똘똘한 한 채 현상. 다주택 보유가 불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방이나 외곽에 싼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강남 한 채를 샀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핵심 지역 집중을 가속화시킨 거죠. 이게 바로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풍선 효과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규제 중심이었습니다. 둘째, 여론이 나빠지면 후퇴했습니다. 유예를 연장하고 예외를 두고. 셋째, 공급 대책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아, 버티면 정부가 물러서는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직접 언급한 겁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벌써 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대책,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갭투자 사실상 금지. 97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공급계획 발표. 11호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1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 실거주 의무 2년 부여. 129 대책, 수도권 도심에 6만 호 추가 공급 발표. 이전 정부들보다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을 동시에 가동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현재까지 45주 연속 상승하며 누적 8.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카드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덜 냈습니다. 유예 기간이었으니까요. 이게 5월 9일에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가산,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가산됩니다. 양도세 중과 적용 시 실효세율이 80%를 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양도세 중과 부담에 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과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자동으로 축소됩니다. 사실상 두 번째 세제 카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8억 원의 집을 팔아 40억 원의 차익을 올린 경우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자라면 세금이 약 2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다주택자라면 세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면 장기 보유 혜택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자까지 언급했습니다. 투기 목적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1주택은 실수요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1주택이어도 직접 안 살고 세 주는 사람? 그건 투자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은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면 연간 50만 원 세금을 내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는 50만 원도 안 낸다. 이게 정상인가? 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엄포했습니다. 보유세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며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체 투자 수단의 등장.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 실제로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고 코스닥도 1000선을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과거와 달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국민의식의 변화.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선호하는 투자 수단 1위가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이 경향이 뚜렷합니다. 셋째, 리더십의 차이. 공약 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의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계곡 정비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해냈습니다. 본인도 계곡 정비 5,000피트보다 쉬운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죠. 찬성 측의 이야기하는 추가 논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고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나? 대통령이 오늘 아침 던진 질문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대비 중위소득 비율, 이른바 PIR이 약 18배입니다. 월급 한 푼 안 쓰고 18년을 모아야 집을 산다는 뜻이에요. 뉴욕이 8배, 런던이 10배인 걸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 문제도 많이 거론됩니다. 현행 양도세 제도는 주택 가격보다 주택 수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0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15억짜리 세 채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반대하는 쪽의 핵심 논거입니다. 규제로 집값 잡은 적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안정된 건 딱 2번입니다.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일기 신도시 200만 호 공급, 2013년, 2014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그린벨트 해제. 둘 다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해결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까요?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했던 시절입니다. 전월세 시정 우려된다. 다주택자를 옥죄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집을 팝니다. 그럼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 가격이 1년 만에 10% 이상 올랐어요. 집을 살 여력이 없어서 새 사는 사람들, 진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게 반대측의 핵심 우려입니다. 똘똘한 한 채 역설도 있죠.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한테 세금 때리면 뭘 팔까요? 당연히 싼 거부터 팔죠. 지방집, 외곽집.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까요? 강남 한 채 삽니다. 세금 때려도 1주택은 괜찮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지방은 더 침체되고 강남은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서울 집값은 7.1% 상승한 반면 전국 평균은 0.1%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풍선 효과가 전국으로 퍼지지도 않고 서울만 오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의 시차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공급 중 2027년 착공 가능한 물량은 4.9%인 약 2,940가구에 불과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리풀 1지구 1만 8천 가구 공급 역시 분양 시점이 이르면 2029년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약 2만 9,161가구로 전년 4만 2,611가구 대비 31.6% 급감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시점까지 시간 간극이 크면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의 현재 반응을 보면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시장은 아직 관망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5만 7,468건으로 일주일 사이에 1.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변화의 조짐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강남 개포동에서 4억 원 낮춘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건 현상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돈을 몰아넣는가? 30년간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약 7% 올랐습니다. 그것도 세금 혜택까지 받으면서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대통령이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고 했지만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 돈이 계속 움직일까요? 공급만이 답이다, 규제만이 답이다. 이 둘 다 완전한 해법이 아닙니다. 공급론자들이 간과하는 것, 서울, 특히 강남의 땅은 유한합니다. 강남 부동산은 이미 사치제가 됐습니다. 규제론자들이 간과하는 것, 시장은 물처럼 흐릅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셉니다. 풍선효과, 전월세 전가, 똘똘한 한 채, 다 의도치 않은 결과들입니다. 결국 세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합니다. 첫째, 핵심 지역 근처 공급 확대. GTX 같은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신도시. 강남은 못 늘려도 강남 접근성은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유세 정상화. 하지만 급격하게 하면 조세 저항이 옵니다.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셋째, 대체 투자처 육성, 주식시장 선진화, 리츠 활성화. 부동산 아니어도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20년간 3번의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선 2번은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 개인의 추진력과 집요함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비거주 1주택 타겟, 보유세 정상화까지 단계별로 준비된 카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버티면 결국 정부가 물러선다는 학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승패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집값 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정부가 이길까요? 시장이 이길까요? 그 답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